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전산세무이급을 포인트로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공제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업종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주로 나오는 게 두 업종인데 하나가 중소제조 그리고 하나가 법인 음식점이 나와요. 그럼 중소제조업은 공제율이 104분의 4고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이죠. 우리 음식점을 요식업이라고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요식업이라고.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제가 한참 옛날에 고등학교 산업협력 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문제가 나오면서 법 문제 하나요.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라고 가정한다고 나왔는데 고등학생 애들이 요식업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공제율은 일단 전멸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제 성인만하고 학생들하고 차이였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거 하나도 애들한테 다 알려줬어야 됐는데 하고 제가 스스로 자책을 했었어요. 시험에 요식업이라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나는. 그래서 음식점하고 중소제조업이 주로 나와요. 개인 사업자라고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일반 제조업인 일반 법인은 나올 수 있으니까 중소기업보다 또 공제율이 낮더라 생각하면 2배수니까 102분의 2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제조업 104분의 4, 법인 음식점 106분의 6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그 부분을 포인트를 잡다 보면 법인 음식점이라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아래 이렇게 구입하는 내역들이 있겠죠. 이 내역에서 이 문제처럼 법인 음식점이라 그러면 농어민 매입분은 제조업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인 음식점이면 농어민은 안 된다고 체크를 해서 빼내야 돼요. 제외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제조업인 경우에는 농어민한테는 증빙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식점은 농어민 매입분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어민 거는 빼내야 되고 그런데 제조업이라면 농어민이면 증빙을 농어민이 우리 회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겠죠. 근데 우리 실무적으로는 이제 송금명세서라는 걸 써요. 이제 그 농어민의 계좌로 보내고 송금명세서를 제출을 하는데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만 가지고 봤을 때 그 서식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농어민은 영수증이나 무증빙이라고 상관이 없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하지만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무조건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꼭 수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한테 이 적격 증빙들을 수취하지 않으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매입액으로. 자, 그리고 그 다음 확인할 게 이 품명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이 아닌 시험에 과거에 종종 나오던 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같은 거나 수도요금 같은 게 같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니까 회계상에서는 그냥 원재료로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건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은 사왔으면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거지 사용 유무는 따지지 않고 그리고 수입산을 사왔다 하더라도 다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입세액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리라는 표현을 제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그 말은 사용 유무에 따라 사용해야지만 공제 준다 그런 조건 전혀 없어요. 그냥 사오면 그때 공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과세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쓸 거기 때문에 그 타이밍의 차이까지 따지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용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산세무2급에서는 사실 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까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 전산세무2급에서도 가끔씩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반영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전산세무2급은 K랩 프로그램으로 쓰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적혀 있지 의제로 매입을 쓰라는 말 표현이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분계답을 보면 부가세 대급금이 되어 있고 공제율만큼 원재료 금액이 줄어들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해서 그 금액 확인해서 분계 수정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때부터 의제료 매입에다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 그러면 의제매입세 공제는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거기에다 입력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전산이 TAT 2급 같은 경우는 그 의제료 매입 탭도 없고 그 시험은 나오는 부속 서류가 몇 개 없어요. 왜 몇 개 없냐면 부속 서류에 8점을 배점하는데 전표에 입력해서 서식에 반영하고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시키는 게 한 세트인데 그렇게 풀세트로 나오는 서식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만 숙지하면 그건 그 TAT 2급은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TAT 2급의 경우에는 시험에서 지금 이 경우 있죠. 이게 TAT 2급에 나오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차변에 원재료로 해서 그냥 쓰는 거고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만 되는 걸 쓰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에 쓰든 일반 전표에 쓰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만약에 반영돼야 되면 적요 6번을 쓰면 돼요. 적요 6번을 쓰면 자동으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들어가겠죠. 그럼 그렇게 쓰고 나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나면 확정이라면 한도 계산 위해서 매출액 넣고 예정 매입분하고 공제받은 거 정리하면 확정신고 때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그러면 그 반영된 세액만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죄송해요.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에 이 분계를 넣어주는 것까지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4월 때 메인 매출 전표에 써서 적요 6번 걸고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불러와지는 거에다가 공제를 맞춰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되도록 한 후에 이 회계 처리까지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수는 작겠죠. 그냥 8점짜리 3개면 24점이에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못 내는 이유가 한 문제 겨우 3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하거나 전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는 거 보면 3개가 있는데 2개는 공제 안 돼. 1개만 쓰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내니까 이 2개 차이는 없는데 스타일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처음 맞닥뜨리면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TAT 2급을 나중에 저와 같이 한번 보고 나서 그 전산 세무 2급 기출문제 들어갈 건데 TAT 2급을 전체적으로 틀로 보면 전산 세무 2급에서 장난치면서 다른 부분의 문제를 내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풀 수 있어서 전 2개가 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하는 거였고 다음은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를 봤었어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 대손 발생 탭과 대손 변제 탭은 2개가 성격이 아예 다른 거였죠. 대손 발생 탭은 매출세액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해서 안 내게 하거나 대손금을 회수해서 내려고 하는 것 매출세액에 대한 이야기가 대손 발생 탭이고 대손 변제 탭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가지고 내가 공제받으면 안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부가가치신고서에 공제를 줬기 때문에 받아야 되면 플러스가 나오도록 이 서식에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식이 지금 저한테 수업을 처음 듣고 제가 말한 대로만 받아들이신 분은 대손 발생 탭, 대손 변제 탭은 전혀 다른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과거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매출세액인데 대손 당하면 대손 발생,
대손 회수하면 대손 변제 탭에 가서 거의 다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계속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발생하거나 회수하면 대손 발생 탭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를 조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대손 변제 탭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를 조정하는 거였다. 그래서 얘 둘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칸 자체가 틀린 거 있잖아요. 대손 발생 탭은 8번 매출세액 칸, 대손 변제 탭은 47번 공제되는 매입세액 칸. 그래서 이 두 개는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부속 서류 문제를 가지고는 대손 사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채권 성립일,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건 언급이 잘 없어요. 지난 거에 대해서는. 세무 1급에서는 생뚱맞게 그런 날짜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체크 안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우리 사실 파산, 사망, 실종, 뭐 회생 이런 말, 소멸시 완성 이런 거 나오면 법원이 인가하는 거니까, 법적인 거니까 대손 사유가 된다는 거 다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어음에 대해서만, 어음이래, 부도에 대해서만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수표나 어음만 대손세액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은 외상 매출금도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부도로 잡으셔야 되지 수표나 어음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부도로 외상 매출금 못 받는 것도 당연히 부도 나면 외상 매출금도 못 받는 거죠. 어음만 못 받는 게 아닌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부도 발생일 혹은 부도 확인일이 대손 기준일이에요. 그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이 우린 대손 확정일로서, 대손 확정일이 이번 신고 기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할 때 부도 발생일 혹은 부도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연습 예제 풀면서 다들 한번 보셨죠? 말장난 치는 거. 채권 성립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때 이런 식으로 말장난은 진짜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한 번씩 써요. 그래서 기준이 부도 확인일이라는 표현 좀 더 많이 써서 제가 쓰는 건데, 확인일이나 아니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자, 그것도 기억하시고, 또 채권 성립일로부터 우리가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의 채권들이 있죠. 이 금액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20만 원이었다가 30만 원으로 개정된 거예요. 또 올랐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7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이제는 되는 거죠. 옛날에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법 저와 같이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하고 소득세법은 옛날 기출문제 연도가 틀린 것들이 있죠. 20년도, 19년도, 18년도, 17년도 세무사에 올라와 있는 기출문제든 제 카페에 있는 기출문제든 거기에 있는 답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가산세는 아예 답이 틀려요. 몇 번 손을 크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하고 이야기하는 거 혹은 인터넷 찾아본다 하더라도 21년 버전으로 보셔야 돼요. 21년 버전도 가급적이면 3월 이후 거. 왜냐면 2021년 2월 시험은 2020년도 세법 기준으로 시험 봤거든. 그렇게 대놓고 공지를 해요. 첫 회차 시험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대손 뭐 부도 말고도 우리가 이 서식에서 빼내야 되는 게, 대여금이나 아니면 면세품에 대한 토지의 미수금 혹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손 당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계상의 대손은 맞는 거예요. 회계상의 대손은 맞는데 부가가치세가 없잖아. 그래서 대손세액을 공제해달라, 빼달라고 할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는 돈 못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빼내셔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매출세액만 일단 생각을 주로 가지시고 우리는 세무위급반이니까 그럼 대손이 발생하면 그냥 플러스로 쓰고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의 대손 발생 탭에 마이너스라고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는 그냥 발생하면 그 금액을 쓰면 되고 그게 플러스죠. 근데 회수하면 마이너스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생각을 조금 더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대손 당하면 매출세액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빼달라고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게 될 거고 만약에 대손금을 회수하면 받았으니까 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로 매출세액에 플러스로 더해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두 개가 뒤집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요즘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문제가 조금 뜸하게 바뀌었어요. 자, 그럼 회계 처리는 다음에 분개하면서 또 보면 되니까 자, 이 서식은 여기까지 보고 자, 다음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이건 저도 엄청 깊이 이야기하진 않았죠. 그가 빈도는 낮아요. 근데 별로 어렵지 않죠. 전환세무위급에 나올 때는 뭐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은 좀 작아요. 그럼 얘도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에 이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시키려면 적요 7번을 걸어준다는 거예요. 이제 원재료라는 글자에서 F2번 눌러보면 적요에서 F2번 눌러보면 적요들이 쭉 보이죠. 그 기능들이 이제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사후때 적요 7번이라고 보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전산세무위급에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라고 한다면 그때도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을 하시면 공제율을 맞출 건데 공제율은 두 개밖에 없어요. 공제율은 103분의 3과 110분의 10 두 개밖에 없는데 중고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폐지나 고철이나 크리스크랩은 안 나오지만 왜냐면 크리스크랩은 또 좀 달라지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외에 나머지는 103분의 3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도 계산을 할 때 얘도 당연히 확정신고 때 한도 계산을 하는데 한도 계산할 때는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우리는 같이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매출액 대비 공제 매입액 한도가 80%인데 세금 계산서 안 받고 그냥 일반 개인이나 비사업자들한테 받은 게 내 매출액의 80%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 전체 매입액의 80%니까 그 80%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비사업자한테 사온 것도 있지만 일반 과세사업자한테 사온 것도 같이 합쳐서 80%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도 한도 계산할 때는 써요. 하지만 일반 과세사업자한테 우리는 세금 계산서 받았거나 세금 계산서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일반 과세사업자 매입분은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사실 이 정도까지만 봐도 문제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가서 우리 교재 445페이지 있죠. 자, 우리 교재 254페이지를 좀 가볼게요. 교재 254페이지.
가셨죠? 자, 환급에 대해서 좀 잠깐만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단 예정신고 때는 해주지 않아요. 확정신고 때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1번 칸에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이라는 칸이 아예 있어요.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니까 신고서에 확정신고 할 때 그때 예정신고 때 환급 받아야 됐던 거 있었으면 그걸 이때 빼고 신고하도록 이렇게 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만 이제 환급을 하는데, 일반 환급이라는 건, 자,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는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 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도 하는데, 환급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 달 25일 날 우리가 확정 신고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신고하고 나서. 납부는 신고하는 날 하는 건데 환급은 신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는 게 일반 환급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기 환급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자가 사업하는데 부담이 되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조기 환급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영세율 적용 대상 적혀 있죠. 자, 우리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로 물건을 사와서 수출하는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발급이 지금 불가능하거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내고 한참 늦게 돌려받으면 부담이 되겠죠, 사업자가. 그러면 수출을 하면서 수출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서 얘를 조기 환급,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업용 설비 있죠, 감가상각되는 자산들, 이 새로 우리가 큰 기계 장치를 만들거나 뭔가 증설을 하거나 이런 것 같아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 돈도 1월 달에 투자해 가지고 부가가치세가 8월 달에 나오면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너도 나도 6월 달쯤에 투자할 거예요. 그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기 환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럼 이 조기 환급 대상 이 두 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기간을 보면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라고 적혀있죠. 정말 말 어렵게 적었는데 이걸 제 스타일대로 말할게요. 매달 신고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매달. 그럼 어떻게 신고하냐면 1월 달에 구입한 게 있죠. 그러면 조기환급 받을 거면 2월 25일 날 부가가치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환급 신고를. 2월 달에 산 거는 3월 25일 날. 근데 3월 달 거는 왜 안 적혀 있냐면 3월 달 거는 예정 신고하면서 조기환급 체크하면 되거든. 4월 25일 날. 그래서 두 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로부터 일반 환급의 절반이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 7월 달에 산 거다. 8월 25일 날 하면 8월 10일 안에 환급해준, 9월 10일 안에 환급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조기환급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그래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좀 들겠죠. 그럼 제가 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하면서 왜 여기를 왔냐면, 영세율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대구신용장 이런 게 발급 안 될 때 빨리 환급 받으려고 한 건데,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같이 제출하는 서식이 지금 이 서식이에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교재 다시
445페이지로 가서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그래서 우리 사업 설비나 이런 것들을 조기 환급받고자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서류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우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인데, 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1번하고 42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있으면 11번과 42번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얘는 11번하고 42번 있죠. 세금계산서 받으면서 구입한 고정자산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으면서 매입세에 공제되는 고정자산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 11번 42번 칸의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참고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고정 자산은 11번에는 우리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42번에는 미포함되어 있어요. 42번에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불공제 사유인데 세금 계산서 수치를 하면 매입 매출 전표 54 불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11번에 들어와요. 그런데 신용카드 등을 수치를 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불공제 사유인 것 중에서 2000cc 승용차를 샀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여기에 들어오지만 신용카드나 이런 걸 받았다면 여기에 안 들어올 거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분계까지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그냥 직접 입력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3년 전까지 얘가 너무 쉬워서 사람들한테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 당당히 떠들고 다녔던 게 저예요. 이렇게 쉬운 게. 그런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당황했는데 혼자 단독으로 나올 일 없다 그랬는데 단독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랬지 그랬는데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안 나온다고 해서 했는데 나와가지고 불쾌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쉬웠기 때문에. 그냥 보고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컴퓨터 3005번 회사로 들어가시고, 여기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클릭하고 우리 교재는 446페이지 미래산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회계 처리는 생략. 얘는 뭐 증빙 이야기 안 했으니까 뭐 다 입력하라는 건가 봐요. 연습해 보라고. 그러면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그럼 첫 번째는 10월 20일 F2번 눌러서 김해세관 기계장치 3천만 원이다. 10월 31일 만천 철강 1번 건물이다. 2억 6천만 원. 11월 20일 김해세관 기계장치 8천만 원. 12월 23일 만천철강 구축물이다. 7천만 원. 어렵나요? 그래서 안 나온다 했는데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잘 많이 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기출 문제 나온 걸 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볼게요. 그냥 보고 입력하는 거죠. 612페이지로 갑시다. 계산은 288. 612페이지 288. 준비되셨죠? 자, 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1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첫 번째 4월 15일은 2000cc 승용차죠. 고정자산 맞죠? 차량운반구 세금계산서 수취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용카드였으면 불공개 사유라서 안 들어오는 게 사실 맞겠죠. 다음 4월 18일날 기계장치 구입한 거고, 그리고 4월 30일날 에어컨이니까 비품 구입한 거죠. 그럼 3개 다 입력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 가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4월 15일날 한세모터스 차량 운반구 3천만원, 4월 18일 한세기계 기계장치 2,500만원, 4월 30일 한세전자 비품 기타로 해서 쓰면 얘는 끝이죠. 이렇게 하고 저장. 시험에 만약에 내가 얘 불공제 사유인데 그래서 안 들어와야 한다 생각해서 내가 얘를 하나 빼고 이 2개만 썼죠. 그러면 2점 줘요. 그래서 세무 2급이 회계 1급보다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아는 만큼 점수를 가져갈 수 있고, 그냥 문제 통으로 틀렸다고 안 하는 이런 부속수료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끝인 건데, 자, 만약에 이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 하면 3개 다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의 고정자산에 일단 5,800만원 써야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에 가면 여기 11번 칸에 예 금액들 다 합인 5,800에 580만 원이 11번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사실 매매처 전표에서 쓰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도 작성되고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지금 직접 작성하니까 여기에 넣었죠. 세금계산서 고정자산이라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생각할 게 얘가 불공제 사유잖아. 그럼 매입세액 3천만에 300만 원이 300만 원은 공제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다면 여기에 들어오고 나서 16번 클릭해서 50번 칸에 3천만 원에 300만 원 이렇게 또 들어가서 넣었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사유는 여기에 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공제받으면 안 되니까 빼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입력해야 여기 16번 합계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자, 되셨죠? 만약에 진짜 어렵게 낸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 집어넣고 세금계산서는, 그리고 여기에 불공제면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불공제는 다음 또 하나 더 풀어봅시다. 655페이지 293 655페이지 293번 자,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구입 시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야. 그럼 2월 15일 날 비품을 신용카드 수취한 거 고정자산에 들어갈 거고, 2월 28일 기계장치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얘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3월 30일 990cc 승용차 경차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얘도 다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도 3개 다 그냥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에서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2월 15일 대한전자 비품 금액은 200만원. 다음 2월 28일 상신기계 기계장치 3천만원. 다음 3월 30일 대한모터스 차량 운반구 1,500만원. 우리 시험에 나오면 좋겠죠. 자, 지금 얘도 만약에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면 이 두 개는 세금계산서니까 11번 칸에 쓰고, 얘는 신용카드니까 42번 칸에 쓰면 되겠죠. 그리고 불공제 사용인 세금계산서 없으니까 그걸로만 하면 끝이 날 거예요. 자,
이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였어요. 여러분도 제가 안 나온다 했다가 나온다고 해서 제 욕은 안 하겠죠? 그죠? 안 나온다며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할 뿐이지, 저 때문에 못 풀었다고 화내 정도는 아니죠. 손도 못 댔다 그러면 덤비질 않은 거예요, 문제 풀려고. 그죠?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영세율 관련된 서식들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